건드리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이거 블랙핑크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뭐 김성환 안보실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블랙핑크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배 소장. 똑같습니다. 블랙핑크. 네,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블랙핑크는 그냥 거론만 되다 사라진 거고 솔직히 김성환 실장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세요? 블랙핑크 때문이에요? 그 언론 보도를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김태효 제1차장하고 알력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뭐 한일 정상회담을 치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후폭풍 나온 것,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미국에서 블랙핑크 행사와 관련해서 7차례나 공문 보내서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제대로 없었다. 그래서 이 외교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2주 전에 대통령이 듣고 상당히 경로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자세한 내막이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대답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안보실에 대통령 비서실이 안보실에 좀 국빈 방문 미국에 했을 때 문화 행사를 좀 잡아라, 몇 가지를. 근데 그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보실에서는 이번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많죠. 문화 행사에 또 주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논점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 행사를 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문화 행사가 주목받는 것보다는 일단 대통령의 행보와 협상, 그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안보실과 비서실의 생각과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세 글자입니다. 어수선. 어수선. 네, 저는 어떤 설명도 이해가 안 되고요. 방금 전에 장 소장님 말씀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냥 멘붕 상태입니다. 네.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도 바뀌고, 네. 그리고 안보실장도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만났던 사람도 있거든요. 이 인물들 중에서는. 근데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가장 깔끔하게 통역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영어에 관한 우리가 왜 영어 가지고 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번에 평택 공장에 왔을 때 김일범 의전 비서관을 보고서 아이고 잘 지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 외교가에도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고 아버지도 외교관이고 근데 왜 그만둘까요? 피곤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의전 비서관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외교부에서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거든요. 정통 외교 관료죠. 그렇습니다. 김성환 전 안보실장도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창.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MB 때도 외교부 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외교에 관한 실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50년 대광초등학교 동기 50년 지기기도 하고 그런데 블랙핑크 때문에 물러난다. 이건 블랙핑크가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 예. 지수, 제니, 리사, 로제가 놀랄 일인데 리사는 더군다나 태국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분들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도 돼요? 연예인 이름 이야기 못합니까? 아니 블랙핑크 팬분들이 좀 아니 연예인 이름 이야기도 못합니까 제가? 근데 이게 바로 네. 참 오래간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곧 이어질 미국의 국빈 방문 한미 정상회담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이 가장 바쁜 그 시점에 이런 경질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아까 그냥 언론에 나온 거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분명히 이제 좀 시일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역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이건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야 네. 후일담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저는 그 시점상의 공교로움을 사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이 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내용도 그렇고 뭐 잇따라 또 일본 언론들의 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의 행태가 한국 국민들을 점점 더 화나게 만드는 네. 그런 그럼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바로 그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적인 실패를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이 책임지는 모양새로 가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협상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참모를 교체하는 거죠. 근데 블랙핑크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화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안 바뀌는 그래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갑자기 근데 바뀌었다면서요. 수요일 날 오전에 어쨌든 김태호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만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것도 또 그냥 카더라죠. 아니 뭐 대통령실 뭐 기자분들 카더랍니다. 건데 예. 근데 그런 설명 때문에 대통령이 좀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좀 그런 이야기는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드라는 것이 너무 난무하면 네. 결국에는 그거는 뭐 정통평론이라 분석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되면 블랙핑크도 엄청난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K-팝 이 여전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 오피니언 라이브 캐치 애니로 3월 29일 블랙핑크 파장이 불거졌을 때부터 4월 1일까지 연관을 분석해 보면 블랙핑크 그러면은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전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거든요. 근데 모든 내용이 정치적인 연관으로 도배가 됐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2016년에 뚜두뚜두 발표를 하고 2018년에 2020년이죠. How You Like That 에서 완전 빌보드 200에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연관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빅데이터 연관어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석열, 이재명, 블랙핑크의 연관어예요. 김성한, 바이든. 그 외의 연관어가 정부, 민주당, 방미, 국민, 미국, 한국, 일본 비서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블랙핑크의 연관어인데 뭐 K-팝이나 이런 연관어가 나오는 게 전부 정치 연관으로 도배가 됐어요.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뭡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이 공연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블랙핑크의 어쨌든 비용은 한국이 대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초청하는 쪽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데 한국 보고 내라고 한 것은 이게 과연 질 바이든 여사가 이것을 제의한 것이 맞느냐. 또 그러한 또 의구심도 막 여러 가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 확인은 안 된 거고요. 지금 명확한 그 얘기와 좀 아까 배정찬 소장의 그 관련어까지를 포함해서 네. 원래는 외교적인 실무 협상이 다 끝나서 네. 이번에 블랙핑크와 레디 가가가 하기로 했다. 국빈 방문을 맞아서 이런 걸 하기로 했다라고 딱 하면 깔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뉴스들이 막 나오는지 명확한 해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저희들로서는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를 계속 전할 수밖에 설명 없고. 드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관련된 내용도 다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아니라 질 바이든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의 딸 손녀가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도 또 그냥 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합시다. 예. 예. 아무튼 어수선하다는 그 단어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 도중에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특히 네.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또 일본 언론에 잇따른 뭐 후쿠시마 관련 보도 등등등 언급을 하면서 배정찬 소장이 벌써 오래전부터 특히 일본 관련 이슈는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죠. 지금 양상은. 지금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이 블랙핑크 파장까지도 반영이 됐고요. 한국갤럽
자체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실시를 한 조사입니다. 28, 29, 30일 화수목에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33%인데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관련해서 조금 가라앉을만 했는데 또 일본 역사 교과서에 외국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구마가이 공사를 우리 외교부에서 초치를 했는데 일본 땅은 독도는 일본 땅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물론 뭐 독도는 원칙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땅이다 이런 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이나 발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자, 그 김성환 안보실장 교체 이후에 또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길 희망하는 사람 숫자가 뭐 몇 명이라더라. 지금 장관들 중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지역구 챙기기 위해 곧 나간다더라. 네. 뭐 개각 소식들도 막 나오던데 이런 네. 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5월 달쯤에 이제 내년에 출마할 분들은 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뭐 좋을지 나쁠지 이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예. 대통령실이나 본인들은 추석 때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쯤에서 일괄적인 개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 추세가 되면은 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5월 달에 개각을 좀 하나의 터닝 포인트 삼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안이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지점이 두 가지 포인트가 뭡니까?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국민의힘 이제 비공개 지도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번 주에 흐름과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 흐름과 다른 한 보수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 여론조사를 보고 야 괜찮아. 이거 다른 여론조사 못 믿겠어. 유독 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네, 이거 괜찮잖아. 이거 봐. 여기는 우리가 뭐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이상 앞서고 있잖아. 자, 우리 괜찮아. 이대로 좀 뭐 밀고 나가. 네. 뭐 그렇게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뭐 순천도 갔다 오셨지만 대구에 가서 시구하시고 서문시장 가서 환호를 많이 받으셨어요. 서문시장 벌써 몇 번째 갔죠? 네. 한 3번째인가요? 김건희 여사까지 하면 뭐 5번째 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야구장에서의 환호와 서문시장에서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대구 경북의 지역구에서 당연히 당원들 같은 경우에 좀 오라고 했을 거예요. 동원을 하겠죠. 네. 그렇게 동원된 당원들의 지지의 환호를 본인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아직도 나를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있구나. 괜찮아. 본인 스스로 감동해요. 요즘 참모들도. 지지율 빠지니까 기 좀 받으시라고 거기로 일정을 잡았나요? 그렇게 좀 보여줘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저랑 한때 인터뷰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대구 서문시장 일정 잡는 참모들이 전부 간신들이다. 간신들이에요. 그 사람들부터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가 가면 항상 환호하고 소리지는 항상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은요. 이거는 국정 운영하기 힘들고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기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꾸 울타리 쳐가지고 그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언급하실 내용 없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총선에서는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2020년에 중간 평가 아닙니까? 예, 2020년의 경우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더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60%였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의석수의 2020년 국회의원 당시의 결과를
비춰보면은 300명 곱하기 60이니까 180명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데 뭐 방금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 5월달, 6월달에 인사가 예정돼 있다. 저는 인사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민감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네.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 인적 쇄신, 그렇죠. 개각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는 그동안 하던 행보와 좀 반대되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야당이나 뭐 이런 쪽하고 접촉이 없었다면 파격적으로 그쪽으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그럼요.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인데 아직 그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심각하게 안 보나 봐요. 그러니까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면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저기 뭐 전기료 인상 우리 가스비 인상 이거 서민들 위해서 하지 말자라든지. 근데 이런 것도 아니면. 그래요.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려가지고 좀 폭탄 맞았다.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탓이다. 우리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들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또 하나 더 벌어졌어요. 뭐요? 600억 내수 부양책. 그러니까요. 10만 원 여행 경비 여행 지급. 쿠폰 준다는 거. 네, 3만 원 뭐 쿠폰. 그거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하던 거죠. 인기 영합적 성금 살포 정책 이거는 안 돼라고 했는데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자 청년층 MZ세대 우리 인기 얻어야 되니까 당의 정책위에 청년 부의장,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두자. 청년국을 다시 재신설하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분들이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데이터를 한 30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예. 어수선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어를 빼버리고 모든 정책이 수선되고 보완될 때 그때 지지율이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어자가 붙어서 어수선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수선합니다. 아니, 김재원 의원 한 명 정리를 못하는 국민의힘이 네. 과연 민심을 받기 위한 근데 정당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느냐. 정권 잡고 1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수선의 핵심 원인은 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지지율 이거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라고 하며 모든 부처나 여기는 다 인기영합적으로 막 떼들 여리저리 막 번잡하게 정책들을 바꿔내는 이러다 보니 더 어수선해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에 의한 정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직설하고 직진 본능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가 오바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데이비드 엑설로드라는 당대 최고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예. 상주했어요.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수차례 데이터를 오바마 그렇죠. 대통령의 이 모바일 폰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착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임할 때 65%의 지지율로 퇴임하거든요. 예. 그게 민심을 읽는 그거죠. 1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정체가 늘면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20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는 바란 부근과 팔탄 분기점 일대, 다시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금천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먼저 증평부터 전시간 사고가 있었던 진천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 남이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일축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체는 이 감곡에서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 사이와 덕평에서 용인 부근, 다시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양지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는 끝장토론 각설하고가 아니고 끝장토론 각설하고는 토요일 코너고요.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전반부 토론에서는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매주 계속 이어지지만 검찰발 법원발 뉴스들은 이번 주에도 쏟아졌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죠. 그래서 또 논란을 일으켰고요.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네. 바로 그날 또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해서 또 논란이 지금 됐죠. 네. 그런 문제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죠. 어제 우리 당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어제 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그냥 무조건 자 우리 잘했죠. 저 이재명 당대표 나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고 가잖아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공천원금 받고 그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처리해 준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사죄해야죠. 우리 당 국회의원 이러한 잘못된 부족한 행위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고 기권한 121명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할 걸 보호해야죠. 이러한 나쁜 짓을 왜 반대를 하고 기권을 해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 스스로 좀 더 반성해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의정활동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이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정의당도 그렇고. 저는 이게 다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반인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으로 인해서라면 저는 불체포 특권이 작동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처음 이 불체포 특권이 생길 때는 왕의 그 독재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국민 주권 상황에서 인권 상황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저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봅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전 의원들이 빨리 발의해서 여야 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없애야죠. 이 대목은 두 분 다 이구동성이네요. 사실. 자, 그리고 또 제가 전해드린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일단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법안은 아직 3개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바로 그날 검찰이 이 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의 가장 핵심으로 좀 꼽혀지는 분 아닙니까? 관련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이걸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웃으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공감이 안 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50억은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건으로 국민들이 격분할 대로 격분한 상태고요. 네. 이럴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서는 것이 특별검사거든요. 왜 뭐 한 거냐 도대체 그동안에. 그러게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검사 수사력이 있다면은 애진장의 박영수 특검도 지금 압수수색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안 했대요? 그러니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는 전혀 이해되고 납득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은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50억 원 특검은 50원이 아니죠. 50억 원 특검은 빨리 진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곽상도 의원 수사하던 그런 검사들이 아니라 지금 뭐 대검 중수부는 뭐 집요하게 수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 그러게요. 좀 너무 늦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이 사건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진작 좀 저러지. 왜 이랬을까?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검찰은 일단 검찰 출신이면 무조건 봐주고 봅니까? 그렇게 인식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되는 게 문제인 것이고 실제 검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나 지검에 가서 받아보면 참 납득하기 힘든 수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 겁니다.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은 개혁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개혁하든 개혁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자기 방어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힘을 빼야 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사에 대해서 더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만약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은요,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은 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내년에 총선에 나와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국민의힘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 출마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그냥 국회의원은 될 수 있지만 큰 정치인은 지도자로 되기에는 조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할지 안 할지 아직은 결심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평생 법무부 장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왜 저분들은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한다면은 지금 뭐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총선 출마를 했을 때 그다지 효과 또 국민의힘이 누릴 수 있는 전체적인 판세의 견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망라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의 한 절반 정도의 대략 지지를 받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결국 총선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외연이잖아요. 중도나 MZ세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을 때 한동훈 효과가 있는 것이 자칫 총선에 나왔는데 아니 한동훈 장관 총선 왜 나왔지? 그래요. 이게 일단은 기준이 돼버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맨 처음 등장할 때 그리고 전당대회 뭐 당대표 출마설 돌 때 이때랑 확 또 달라졌네. 또 좀 달라졌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최재형 의원을 봐라. 저분이 감사원장하고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했는데 대권 후보였기도 했고 근데 국회의원을 하는데 무슨 정치적인 존재감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주목을 받지만 원오브된 국회의원 되면은 우리도 그냥 그러한 그냥 초선 의원밖에 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생각이요? 그냥 뭐 이번엔 건너뛰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뛰고 그냥 서울시장으로 2026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든지 체격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는 반대로 낮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또 있었던 것이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긴
나오긴 했으나 민주당에서 상당수 그 반란표가 일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내 모임들에 갔더니 대대적 당직 개편 해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루어진 당직 개편이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냥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좀 생색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려 있고 지지율도 일부 조사는 대략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좀 결집하는 그런 반사 이익도 큰 폭으로 누리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동률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동반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똑같다. 그러면 예. 이건 반사체 조차도 다 완전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호남이나 또는 40대 화이트 칼라 그리고 내부의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는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외연이 확대될 때는 MZ세대나 또 중도층이 받아들일 때 이건 파격이어야 되는데 예. 급격과 과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국면을 전환할 때는 파격이 파격적으로. 그런데 파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당직 개편이. 네. 저는 9글자입니다. 뭐요? 총선 공천 내가 할 거야. 사무총장 안 바꿨잖아요. 그거는 총선 공천 내가 주도해가지고 할 거다. 나한테 자꾸 비판하지 마라. 나 물러서지 않을 거다.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략. 그러니까 파격적이지 못하다. 네, 그렇죠. 만약 비명계 쪽에 사무총장직을 내줬다면은 총선에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적임자가 없어서 그냥 현 조정식 사무총장 계속 시킬래라고 하는 거는요. 나 총선 공천권 놓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너무 덤비지 마. 예.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일으켜집니다. 그래도 최고위원 바꾸고 또 정책위 의장 바꾸고. 아니 정책위 의장은요.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에요. 그리고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 거는 또 밖에서 떠들지 말고 그냥 안에서 한마디씩 그냥 해. 이 정도 생색내기라고는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대표적 친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김민석 의원은 친 김대중계 의원이죠. 친명계 의원이에요. 친명계 대표적이에요. 어제 저랑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친명 비명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친명계로. 친 김대중계 의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 정책의장 되면서 좀 바뀐 스탠스가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아이들 대학생들 1,000원 아침밥 그거 잘한 것 같다. 우리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임 정책위원장 시절엔 보지 못한 여당 정책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하고 그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람직한 네. 모습이에요. 상당히 지금 대학생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정책이거든요. 전략기획위원장도 바뀌었잖아요. 네. 의미 없어요. 그런 정도 바꾸면 거의 다 바꾼 거 아니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사무총장 그다음에 조직사무부총장 이 두 자리가 총선 공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실무 그룹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이 딱 차 있어서 사무총장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그거야 모든 정당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에 다 잘 돼 있어요. 네. 당직 개편의 핵심은 바꾸지 못해서 파격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당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 공천이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20% 그 사람들 배제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현역이면은 무조건 경선할 거라고 하는데 하위 20%를 책정하는 그 항목들을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여야 모두 이제 원내대표를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각각 다 국민의힘은 친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전쟁판에 근데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친윤 간에 친명 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초록이든 남색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죠. 초록은 동색인 거죠. 예. 저는 국민의힘은 윤재욱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또 이유는요? 네. 홍익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숨어있는 핵심 측근이에요. 윤재욱 의원이. 윤재욱 의원이. 네, 죄송합니다. 숨어있는 핵심 측근. 네.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을 때 7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윤재욱 의원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측근. 7인회? 네. 7명이 누구예요? 뭐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장제원, 뭐 이철국 이런 분들. 정진석, 권성동 뭐 이런 친애가 있었는데 거기에 윤재욱 의원이 들어있었다. 네, 상당히 좀 의아하게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뢰해요. 윤재욱 의원을. 그래서 윤심이 여기에 좀 더 있지 않을까. 김학용 의원도 물론 훌륭하시고 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을 윤재욱 의원으로 봅니다. 그다음 홍익표 의원님. 뭐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가장 뭐 이재명 당대표도 이분이면 뭐 적당할 것 같아라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분위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으로 좀 정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예. 국민의힘도 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김으로 봅니다. 김학용, 그런 김두관? 이유는 김학용, 예. 김두관. 예, 그러니까 총선은 결국 윤심과 또 지역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예. 김학용, 윤심, 지역 수도권. 그다음에 김두관의 경우에는 홍익표로 하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면 적어도 지금 PK가 상당히 약세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김두관 정도의 지명도 또 이 정도면 또 예. 어느 정도 파격적이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 이렇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을 때가 전 제일 재밌어요. 이제 결과를 놓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니까. 밥 한 번 사기. 한 명은 안 나오겠네요. 밥 한번 네. 사기. 내일이 이제 4월 3일입니다. 예. 제주 4.3에 윤 대통령이 작년엔 갔는데 올해는 안 가신다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큰일 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 보수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나 이 제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태영호. 좀 예. 그 잘못된 논란도 네. 있었고 하는데 근데 지도부조차 안 간다?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는다라는 변명을 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 중에서 했던 약속을 국민의힘도 지켜야 하는데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보수화됐기 때문이다. 네, 전 그렇게 더 보수화됐고. 별로 신경 안 쓴다. 예. 그걸로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쯤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 계속 확산하면서 오후 12시 40분을 기해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네요. 정관영의 시사본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55분쯤부터 KBS 1TV와 함께 뉴스 속보 함께 듣나요? 뉴스 속보는 그러면 1시쯤 뉴스에 함께 더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장필순이 부르는 제빛꽃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처음 너를